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 쇄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이나 민정수석의 항명 등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당들은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회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안전규제 완화가 의정부 화재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인정했습니다. 고등학교 내에서의 차별에 반대하다 해고돼 10년 동안 떠돌던 선생님들이 지난해 복직됐지만 교육부가 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가게 된 선생님들을 뉴스K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과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을 거치며 거세진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를 간단히 거절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사심이 없는 분이라면서 무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를 전망하기는 쉬워졌습니다. 그동안 계속 보아왔던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되풀이되고 또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곽보아 PD가 보도합니다. 송구스럽지만 청와대 인적 쇄신은 없을 것이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서관 항명 파동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론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며 비선실세 의혹의 핵심인 문고리 비서관 3인방과 청와대 기강회의의 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무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비선실세 문제에 대해서는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추며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의 개인 일탈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청와대 책임은 비껴간 겁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국정인 교체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 뭐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 지시를 거부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행동에 대해서는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정 라인에서 일어난 문서 유출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비선 실세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정윤회 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고, 정윤회 씨와 권력 암투를 벌인 것으로 묘사된 동생 박지만 씨를 향해서는 정신 차리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했습니다. 정윤회 씨는 벌써 수년 전에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정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수준으로건 인적 쇄신책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비선 실세 문제와 항명파동 등은 모두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등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이 주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인적 쇄신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통일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 출국된 재미동포 신은미 씨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 없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기자들로부터 질문지를 미리 받지 않았다는 등 지난해와 달리 각본 없이 진행될 것임을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의 질문 내용과 순서는 지난 주말부터 돌았던 질의 언론사 명단과 순서, 질문 주제와 일치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던진 민정수석의 행동에 대해 항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지록이마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숫자를 여러 개 내놨는데 숫자 자체는 맞을지 몰라도 해석은 딴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아전인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에서 나온 말들의 사실관계를 김종훈 PD가 따져봤습니다. 이 유족 분들은 사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진도도 내려가고 또 팽목항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뭐 얘기하다 막 제지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아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또 그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그 면담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말한 여러 번은 과연 몇 번일까?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 진도체육관을 찾았습니다. 5월 4일에는 팽목항에 갔고 같은 달 16일엔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유가족들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76일 동안 농성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작년 10월 29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박 대통령을 향해 만나달라 애원했지만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3번 만난 것을 여러 번 만났다고 한 겁니다. 저는 이게 항명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민정수석이 있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가지고 정치 그 어떤 공세에 이렇게 쌓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또 그 민정 라인에서 잘못된 그 문서 유출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간다. 그런 그 차원으로 그 사표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벌어진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에 대해서도 항명이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출석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 하는 취지의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출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저겁니까? 그런 반응을 본인이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을 두고 항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록이마, 즉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 차로 핵심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 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작년 한 해 50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수출액과 무역 흑자,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숫자는 사실일지 몰라도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달리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질적인 면과 이제 양적인 면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질적인 면을 보게 되면 그 53만 명 중에서 주로 취업자가 증가한 숫자는 50대 이상의 그 취업자들이 증가했을 뿐이지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20, 30대의 취업 숫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자의적 해석이 강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질적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53만 명 안에는 이 정부가 주장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이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 대한 그 인용은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 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 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상당히 자의적이고 자화자찬이다. 그리고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부채를 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왜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가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수치가 줄었다고 해서 이 공공기관이 개혁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근본적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올가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거래가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인가 아니면 이전처럼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해서 했던 투기적 가수요인가를 명확히 좀 봐야 되고 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서민 주거 안정이 됐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존에 집이 있거나 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규제 완화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느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야당은 답답하고 숨막혔다고 혹평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높이 평가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2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대북 전단살포 제재 촉구 결의안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에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어떤 점이 문제라는 겁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답답하고 숨막히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호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답답하고 또 숨막히는 기자회견도 아마 보기가 드물었을 겁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없고 반성도 없고 고지곳대로 나는 날 갈 길을 간다. 국민도 안중에가 없고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귀를 막고 마이웨이하는 대통령의 이 불통 오늘 여러분들이 신년 벽두에 보셨을 겁니다. 민주연합 당대표 후보들도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국정 운영 능력, 소통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산무회견이었다며 대통령이 국가 현실을 이렇게도 모를까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의 첫머리를 열었던 비선 실세 국정 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 문건 파동과 항명 사태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할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에 대한 해법은커녕 진솔한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경 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인사참사, 비선실세 국정개입, 민정수석 항명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도 대통령이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민정수석에 대해 변명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민정수석에 대해 변명하는 모습에 인사권자로서 참 애틋하게 보이기는 했으나 청와대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해 하는 대목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공식 평가였지만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의 모임 아침 소리의 하태경 대변인은 전국 혼란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와 국민들 사이에 다소 간극이 있다며 청와대 인사혁신과 조직 개편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을 징계성 해임이 아닌 면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면직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주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정무직의 인사에 대해선 파면이 없기 때문에 면직이라고 하지만 면직이라는 형식을 통해 김영한 수석을 질책하지 않는 모양새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리의 해임 건의에 따라 해임된 전례를 들며 왜 해임이 아니라 면직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오늘 항명이 아니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김영한 전 수석의 사표는 면직 처리에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여야와 시민단체 할 것 없이 대부분 환영하는 법이었는데 2월 국회 처리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미뤄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타당한지를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최종 심사하는 위원회인데요. 법사위에서는 법안 회부 5일이 지난 후에야 상정이 가능하고 또 심의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오늘 오전 정무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 법안 심의권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5일 숙려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 때문에 2월 국회로 미루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 의결에 따라 5일 후 상정 규정에서 예외가 된 법안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이 말한 절차 문제는 명분일 뿐이고 법안 적용 대상이 최대 2천만 명이 될 수 있다는 등 논란 때문에 일단 미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가 열리더라도 법사위에서 내용이 크게 수정되거나 장기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도 여야 견해차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김진태, 조명철 의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7개월 동안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보고한 적이 없다.
초유의 항명 파동을 일으킨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인들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수석 비서관도 대통령을 만나기 이렇게 힘들다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군지, 또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문고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기세등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한 전 수석 항명 파동을 둘러싼 보도들을 강신혜 PD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행동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항명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한 전 수석이 항명 파동을 일으킨 건 지난 9일로 김 전 수석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돌출 행동의 배경에는 김영한 전 수석과 김기춘 실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 10일 김기춘 실장의 업무 방식 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진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민정수석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김영한 민정수석의 청와대 내 입지가 모호하다는 등의 얘기는 종종 오르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한겨레신문 역시 박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의 독단적인 청와대 운영 방식이 이번 김 수석 항명 사태의 배경이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의 수습과 특별감차 등을 주도한 것은 김 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 등인데 자신이 국회에 나가 야당 의원들의 표적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김기춘 실장과 김영한 수석의 감정이 쌓여온 것이 사의 배경이라며 김기춘 실장이 이번 문건 파문 대응 과정에서 김영한 민정수석을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고 김 수석의 누적된 불만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자 폭발했다는 등 지인들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김영한 전 수석이 지인들에게 7개월간 일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0일 면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취임 후 임명된 민정수석 비서관 3명이 모두 1년도 못 돼 청와대를 떠나는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곽상도 초대 민정수석의 경우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3년 8월에 물러났습니다. 후임으로 임명된 홍경식 전 민정수석도 안대희 전 대법관 등 국무총리 후보자 2명의 연쇄 낙마의 책임을 지고 10개월 만인 지난해 6월에 사퇴했습니다. 대검 강력부장 출신인 김영한 민정수석은 지난해 6월 청와대에 입성해 항명이라는 초유의 파동을 일으키며 7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의정부 화재 참사. 이명박 정부 때 건축 안전 규제를 완화한 것이 참사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 완화를 역설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사망자 4명을 비롯해 130여 명의 사상자가 난 의정부 화재 사건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 현안보고. 회의 시작부터 국민안전처 장관이 아니라 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 참석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옆줄에 앉아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눈밖에 나면 본인의 입지가 곤란할까 봐 두려워서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 그냥 병풍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소방본부장이 밝힐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국민안전처 장관 국회로 출석하라고 하세요.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규제를 완화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뒤져보니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안전규제를 풀면서 내놓은 전월세 대책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장려 사업이 시행된 지 지금 5년이 됐는데
대폭 완화된 안정장치 때문에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전면적 안전점검과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 필요하다며 도입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09년 바뀐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일종의 안전규제인 건물 사이의 거리를 일반 아파트는 기존의 반으로 줄일 수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의 4분의 1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한 일반 아파트는 세대당 1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0.4에서 0.6대 정도의 주차 공간만 있어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안전을 위한 규제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앙소방본부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라며 인정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른 소방 대상물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소방시설이나 건축 구조 면에서 화재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피난 계단도 그렇고 건물 사이 간격 그리고 불법 주정차도 현장 활동에 조금 방해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안행이 시작 1시간 뒤 참석한 국민안전처 장관도 빠른 시간 내에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화를 하는 그 진학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완화된 그 건축 및 주택법에 따라서 상당히 그 위험 요소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국토부 장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좀 더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상의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서울에 9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33만 가구입니다. MB정부 당시 규제를 풀어주면서 발생한 대형 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나 세월호 참사도 이명박 정부 당시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잘못된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제2의 세월호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는 정부 비판 기자회견이 거의 매일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걸어가는 건 가능하지만 삼보일배나 오체 투지를 해서 가는 건 경찰에 의해 막힙니다. 집회 신고가 돼 있어도 막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오체 투지 현장,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오체 투지 행진을 해나가던 노동자들이 청와대를 1km 정도 남겨두고 좌절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해고자 복직과 정리 해고 철폐를 요구하며 오체 투지 행진을 이어온 노동자 40여 명은 어제 오후 2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제 정오 무렵 행진단이 광화문 일대로 들어선 순간부터 행진을 방해했습니다. 경찰에 가로막힌 이들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간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고 경찰과 장시간 대치한 끝에 오늘 오전 11시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오쯤 해산했습니다. 어젯밤에 사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뒤에 경찰이 벽을 세우고 우리의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행진단은 광화문 사거리를 건너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은 행진단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도로 점거라면서 주변의 인도를 모두 봉쇄한 후 행진단의 사지를 들어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까지 끌어냈습니다. 행진단은 오후 2시 30분쯤 다시 이동을 시작했지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도를 전면 봉쇄한 경찰에게 막혔습니다. 파란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횡단보도를 막고 사람들을 고착시키고 그러는 과정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만 한 1시간가량을 소요를 하게 된 거죠. 어젯밤부터 해서 좀 응급실에 갔다 오신 분이 3분이에요.
세 분이 응급실을 가셨는데 이게 추운 이 바닥에 누워 있으면 몸이 굳고 저체온증 등의 되게 건강상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경찰은 행진단이 횡단보도에서 오체 투지를 하며 시민들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행진단은 경찰이 허가된 행진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함으로써 행진을 불법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행진 코스에서 일단 신고된 행진이었으면 그 신고된 행진이 느리다는 이유로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강제로 그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사람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그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그 집회를 방해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그 공권력이 경찰의 이름으로 사실상 그 짓밟아버린. 오늘로 31일째를 맞은 쌍용차 굴뚝농성. 어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굴뚝대회 1인 시위 릴레이 등을 계기로 쌍용차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쌍용차 해고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신차 발표 행사차 방한한 쌍용차의 최대 주주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회장에게 면담을 하자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아난드 마힌드라 그룹 회장은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2014년 말까지 정리해고자를 포함한 해고자들의 복직 계획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방한한 아난드 마힌드라 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쌍용자동차는 내일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4년 만에 신차 발표회를 엽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인천 외고에서 성적 우열반 차별에 항의하다가 11년 전인 지난 2004년 파면된 교사 2명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천교육청은 법원의 결정과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의 권고 등을 근거로 해서 10여 년간 학교 밖을 떠돌던 이 선생님들을 공립교원으로 특채했습니다. 인천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매듭짓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직권으로 임용 취소를 통보함으로써 이들을 다시 교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오늘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임용 취소를 거둬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현장에 나온 해직교사 박춘배 씨를 유지연 PD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춘배 합계시 동영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판하고 그리고 2004가 교육으로 보내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2004년도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부임해 오셨는데요. 당시에 이제 인천에는 외고고등학교가 딱 하나가 있었고 그 학교가 인천 외고고등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를 특목고로서 우수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체제를 다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성 간에 손을 잡고 간다든가 또는 동성 간에도 손을 잡고 가면 벌점 100점이면 퇴학이었는데 그 두 가지 사항 5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상식적인 게 많았고 그리고 아이들 성적에 따라서 우열반을 편성을 했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도서실을 성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는데 그 상위권 학생들은 듀오백 의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푹신푹신한 의자에 아이들 앉히고 그 외의 아이들은 일반 딱딱한 의자에 앉히고 교실에서 공부하게끔 해서 역시 아이들 불만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학생들 인권이 많이 침해되는 사안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종교적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노조 탄압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분회장을 비롯해서 학교장에게 면담을 요청을 많이 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교사들에게 뭐 경고장을 남발을 하시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들 두 사람이 파면 조치를 당하게 됐죠. 교육부에서 임용 취소 통보서를 보게 되면 일단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공개 전형을 했어야 되는데 비공개로 했다는 이유와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이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존에 저희 같은 사례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공립특별채용해 왔고 그 공립특별채용의 근거가 됐던 것이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바로 그 조항이었거든요.
그리고 절차를 말씀드리면 공개 전형으로 한 경우가 없었고 다 비공개 전형이었고 별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이번 조처는 그래서 부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정교조 교사인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교조 출신의 진보교육감, 인천시 교육감이 2명의 정교조 출신 교사를 공립특별 채용했다. 그런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불안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교육부에서 계속 교육청에다가 임용을 취소해라라는 요구를 2-4차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2월 중순 말 되면서 사실 불안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야, 미안하다. 선생님 어쩌면 너희들 내년을 못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착잡한 마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착잡하죠. 뭐. 예. 조합차 안에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임용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은 이번 주 안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가처분 신청이 2주 안에 보통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게 되면 다시 1심 선고 끝나기 전까지는 교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1심 선고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행정소송이 들어갔을 때 1심 선고 전까지 학교에 있게 된다고 보면 아주 희망적인 거지만 내년 봄에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길 진짜 소망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행정소송이 진행을 될 텐데 잘 준비해서 승소해야죠. 자, 그리고 2013년도 말에는 완전 해결을 위한 복직교사 10여 년을 돌고 돌아서 봤더니 저한테 또 다른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발끈을 도어내고 긴 호흡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교단에 다시 서서 아이들을 만나겠습니다. 아이들과 다시 제가 못다 이룬 교육의 꿈을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후에 임용 취소 즉각 취소하라. 즉각 취소하라.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오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정치권 외에도 각종 단체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말에 환호한 것은 물론 재계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은커녕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주민 PD와 진행하는 뉴스 리뷰, 오늘은 박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각계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단체들은 공감과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무협,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른바 경제 5단체는 곧장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모두 규제개혁 등 핵심 경제정책에 동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 정책 피드백을 강화하는 한편 과감한 혁신 그리고 신성장 동력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이 비판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네, 우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박 대통령이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모호한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 그리고 비정규직, 서민층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 대통령의 금리 관련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금리 관련 발언 어떤 얘기를 했었죠? 네, 오늘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금리 인하는 관련 거시정책 담당 기관과 잘 협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또 적기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방향과 시기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지적입니다. 예, 실제로 이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합뉴스는 기자회견 직후 국채 선물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원론적인 내용뿐일 거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의지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화정책이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는 상식부터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예, 노동계 쪽에서는 어떤 비판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노총의 논평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아집의 관철이자 절망의 확인 과정에 불과한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자본의 이익만 옹호했다고 평가했고요. 이런 식이라면 고용률 70% 달성이 아니라 노동인구 70%가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전전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신년 기자회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장그래법,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결과가 어땠는지는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장그래법에 대해서 우선 대학생 70%,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 20%를 포함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50%까지 과반이 알고 있다고 말했고요. 반면에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30%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대책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74.2%가 고용 불안정성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응답은 13%, 모른다는 응답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이번엔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있었군요. 네, 미약하게나마 회복세에 올랐던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십상시 파동의 여파에서 벗어난 지 불과 3주 만에 다시 하락한 겁니다. 지난달 셋째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지지율을 보시겠습니다. 네, 12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세를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소폭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랑 긍정평가 모두 떨어졌지만 부정평가는 0.7%포인트, 1%포인트도 안 되게 낮아진 반면에 긍정평가 하락폭은 1.6%포인트 정도, 조금 더 컸습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불신 여론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사태에 따른 인적 쇄신론 확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인천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2억 4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예, 원래 검찰 구형은 5년이었죠. 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9천여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 구형에 비하면 형량이 확연히 낮아진 겁니다. 예. 네, 지난달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실들을 좀 보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제기 사실은 총 10개인데요. 재판부는 이 중에서 경제특보급여 대납, 그리고 후원의 사무국장 급여 대납 등 7가지에 대해서 유죄라고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3가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혐의죠. 대한제당 측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장남의 집에 현금으로 숨겨둔 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까? 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프랑스 만평주간지 샤를리 앱도 테러를 규탄하는 대규모 행진이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상들도 이 행진에 동참을 했죠. 네, 현지 시간으로 11일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행진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예.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서 34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고요. EU 신임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등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 수호 및 테러 추방에 대한 연대 의지를 밝히면서 무장단체 테러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반이슬람 성향이 강한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과 나를 긍정하며 살자고 하고 싶은데 그게 꿈인데 그렇게 말하기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겨울산에 사는 순한 짐승이라도 어미와 새끼 사이에는 늘 사랑과 연민이 있겠지요. 물도 먹이도 충분치 않고 찬바람 쉬지 않아도 내내 그럴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미의 마음으로 밉고 고운 사람들 만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무얼로 나를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나요? 힘든 일이지만 (1월 12일) 뉴스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